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매주 금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한 주간의 사건, 사고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이 시간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오늘 좀 추워진 것 같아요. 네. 오늘 어떠신가요? 예, 벌써 가을이 환절기라서. 확실히 온 것 같은데 네. 말씀 주신 것처럼 환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환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들 네.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네, 다들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생생 코멘트 시작합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말이 나온 배경과 의미 함께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사건, 사고와 화제의 말말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코멘트입니다. 암구호는 매일 변경. 암구호, 군대와 관련된 용어인데요.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얘기한 건데,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기 위한 암구호를 충청 지역의 한 군부대 간부들이 사채업자에게 유출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변호사님. 암구호와 사채업자, 언뜻 들었을 때는 납득이 가지 않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게? 예, 일단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화랑을 외치면 담배라고 답한다. 네. 라는 것이 있죠. 네. 이처럼 군에서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형식으로 특정 단어를 문답하도록 정해놓은 것을 두고 암구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충청도 지역의 한 부대의 군간부들이 민간인이면서 사채업자들인 사람들에게 이러한 군기밀인 암구호를 유출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국군 방첩사령부가 유출 정황을 인지한 뒤에 경찰과 함께 수사를 돌입했고요. 이로써 관련자들을 적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암구호 유출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군간부들은 중형을 면치 못하게 되죠. 이 점을 노린 사채업자들은 암구호를 일종의 담보로 활용했다라고 합니다. 즉 군간부들이 사채업자들로부터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한 수백만 원 정도의 사채를 빌리면서 암구호 이외에 다른 담보가 없다 보니 암구호를 알려주고 추후에 연체했을 경우에는 당신이 나에게 암구호를 유출한 사실을 군에 알리겠다라는 식의 일종의 담보 설정용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기강이 좀 해이한 상태인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이제 군대를 갔다 오면 암구호가 사실 출입할 때 쓰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DMZ 같은 데서 다가올 때 뭐 이렇게 물어보면 화랑 그러면은 담배를 모르면 사실 바로 총살이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국방부에서는 이 해명이 좀 너무 웃겨요. 암구호는 매일 변경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이건 정말 좀 심각한 문제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암구호, 엄연한 군사기밀 아닙니까? 예, 보안을 위해서 매일 변경해야 하는 일종의 3급 군사기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 이러한 군사기밀을 누설한 군인이라면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해서 중형을 면치 못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국방부는 이번 사태에 관하여 암구호는 매일 변경되고 있다. 아울러 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건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고 경계와 작전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라고 해서 일단 안심을 시키는 방향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이를 이용해서 민간인이 군부대에 출입한 정황은 아직까지는 다행히도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암구호를 북한이나 국가 또 군시설을 좀 위해할 수도 있는 이들에게 넘어갔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암구호가 매일매일 변경된다고 하지만,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비슷비슷하게 계속 바꿔요. 그러니까 거기에 쓰는 단어들이 사실 계속 이제 풀을 해놓고 그 풀에서 뽑아가지고 이렇게 변경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용당할 수도 있거든요.
변호사님? 이 부분이 가장 문제죠. 네. 뭐 유출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참 다행입니다만 네. 어떠한 경로로 이 북한에 넘어갔을 경우에는 네. 군기밀에 큰 위해가 발생할 수 있죠. 네. 이 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도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상당하게 치밀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층 수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군기밀 유출, 즉 군 암호를 알게 된 그 사채업자의 휴대폰을 압수해서 디지털 포렌식 방식의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사채업자가 군 암호를 다른 곳으로 유출했는지를 보는 것인데 디지털 포렌식 이미 많이들 알려진 수사 기법이긴 합니다만 잠시 짚어보면 막 이런 겁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를 다 알 수 있을 세상이다 보니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보이는 사람의 휴대폰을 압수해서 해당 휴대폰에 과거에 삭제되었던 내용이나 전체적인 자료를 보는 거죠. 그 내용에는 메신저 내용과 혹은 메시지 내용, 통화 내용, 무엇보다도 사진 이런 것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진술 증거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로 휴대폰 내역에 의해서 유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더 황당한 또 뭔가 이게 아연실색할 만한 사건이 또 있는 게 일반 병사가 암구호를 여자친구와의 카톡 대화방에 기록해온 사건도 적발이 됐습니다. 아니 암구호를 군대에서 쓰는 암구호를 여자친구 한 번도 아니고 그거를 매일매일 바뀌는 암구호를 기록했다는데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대체? 예, 참 재밌는 사건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군과 민간 수사 당국이 이번 건을 계기로 군인들의 암구 누설 사건을 모두 조사하고 있는데요. 예. 수사를 해보니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 암구가 유출된 사실을 적발할 수 있었습니다. 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암구 유출과 관련돼서 군검찰의 수사를 거치고 군사법원의 판결까지 내려진 사건은 총 4건이라고 합니다. 4건. 그 중에 하나가 MC님 말씀 주셨던 바로 네. 그 사건인데요. 네. 상병이었다고 합니다. 이 상병은 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암구 유출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 네. 상황은 이렇다고 합니다. 이 상병은 운전병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네. 선임병으로부터 암구 질문을 받았다가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는 사실이 있었고 이 때문에 상당히 혼이 났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여자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암구를 기록해두면 빨리 확인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미쳐서 총 18번에 걸쳐서 여자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암구를 다 기록해 두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암구 누설 혐의인 것이죠. 네. 재판부는 이러한 군기밀 누설은 분명히 죄책의 무거움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분이 뭐 암구를 어디 쓰시겠습니까? 뭐 간첩이 아닌 이상은. 네. 따라서 제3자에게 전파된 사정을 볼 수도 없고 네. 또한 현실적으로 국가안보상 위협이 발생하지는 않았다라는 점을 충분히 참작해서 결과적으로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했고요. 네. 또 더 다른 걸 잠깐 보면 암구 전파 업무를 담당하던 상병도 작년 8월에 자신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통화에서 상대방이 소대장이다 라고 소개를 하자 실제로 소대장인지 혹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암구를 대뜸 알려주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라고 하고요. 또한 한 하사도 2022년에 상황근무 도중에 주민신고용 전화로 걸려온 전화에 상대방이 암구를 물어보자 이 불시점검이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상대방 신원을 확인하지도 않고 암구를 말해버려 역시 군기밀 누설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거 뭐 불시점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좀 억울한 사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요, 제가 뭐 라떼는 말이야 이거 좀 그렇지만 저희 때는 핸드폰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군 생활 중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보면 다 핸드폰이에요. 요즘은 이제 인권 침해나 혹은 인권 보호,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군 생활을 장병들에게 좀 휴식을 주기 위해서 핸드폰 사용을 하는 부대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암구 유출, 이런 또 형사처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군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국민들을 위해서 거기서 또 형사처벌까지 받는다니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매일 바뀐다고 해도 암고 유출되면 군 전체 나아가서 좀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중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뭐 형사처벌도 되는데요.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군의 보안 체계를 좀 더 강화할 필요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군대 내에서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예. 일반 시민으로서는 좀 생소한 예. 부분인데요. 네. 어쩔 수 없죠. 지금 그 MZ 세대가 군 복역을 하는 상황에서는 예. 조율을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지켜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방부가 뭐 경계와 작전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는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또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 네. 변호사님과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당부 또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볼까요? 다른 세입자들은 확인하기 힘든 공간. 언뜻 보기에는 뭔지 모르겠는데 뭐 어떤 내용일까 볼까요? 아, 거제경찰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은닉했던 남성이 범행 16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시멘트를 부어서 시신을 은닉했다고 하는데요. 사건 개요부터 좀 살펴봐 주시죠, 변호사님. 예. 경남경찰청 거제경찰서가 한 50대 남성을 살인 혐의로 구속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뭐 시신 은닉 혐의도 있었다라고 합니다만 그것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입건하지 않았고요. 예. 어떤 사건인지를 보았더니 경찰에 따르면 이 50대 남성은 무려 1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유, 네. 2008년 10월 10일 경남 거제시 4층 건물 옥상의 옥탑방에서 같이 살고 있던 연인인 B씨, 당시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성의 머리와 얼굴을 둔기로 가격해서 살해했다라고 합니다. 이 다음이 더 소름 끼치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A씨, 그 남성은 B씨의 시신을 가로 43cm, 세로 70cm, 그리고 높이 27cm 크기의 여행용 천가방에 넣고 네. 옥탑방 바로 옆에 야외 베란다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곳에다 벽돌을 쌓은 이후에 가방을 넣고 10cm 두께의 시멘트를 부었다고 합니다. 바로 저기 저렇게 나오고 있네요. 예. 오. 10cm의 그 시멘트를 부어서 마치 구조물처럼 보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와. 이 A씨의 표현을 이렇습니다. 이 여성을 살해한 것이 오후 2, 3시쯤이었는데 시신을 다 은닉하고 나니 조선소의 근로자들이 다 퇴근을 했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울러 평소 보일러실에 있던 시멘트가 있었는데 그 시멘트로 시신을 은닉했고 그럼 피해 여성의 휴대폰은 어떻게 했냐라고 물었더니 거제 칠천도 앞바다에 버렸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이처럼 범행 일시와 방법 그리고 범행 이후의 사정에 대해서 상당히 정확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떤 일이 있었기에 살해를 했냐 했더니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서 말다툼을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2007년도에 이 옥탑방에서 동거를 시작했고 동거 시작한 지 약 1년 만에 이러한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것인데요. 네. 98년도에 처음 만난 관계였다고 합니다. 남성은 부산 시내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DJ로 일을 하고 있었고 이 여성은 손님으로 왔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처음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하던 도중에 동거와 별거를 반복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끔찍한 살인 사건으로 종결이 된 것이죠. 사람이 실종하면 주변에서 실종 신고가 있게 마련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장기간 조용할 수 있었는지 굉장히 의아한 사건인데요. 실제로 이 사망한 여성에 대한 경찰이 실종 신고를 접수해서 수사를 나서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망한 여성의 가족도 실종 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이 여성을 찾기 위해서 동거했던 장소인 거제 옥탑방도 찾아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에게 확인했더니 그 여성은 동거남인 A씨와 싸우고 집을 나갔다라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고 그 이후에는 만나지 못한 터라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죠. 실제로 경찰은 이 동거했던 남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 하는 말이 우리는 싸우고 헤어졌다라고까지만 이야기해서 집을 나가서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니 더 이상 조사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성은
가족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기는 했습니다만은 평소 가족과 왕래가 굉장히 뜸했던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망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서야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한 것이죠. 사망 때로부터 3년이 지났다고 하면 이미 CCTV도 저장 기간을 더 넘겼고요. 또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휴대전화는 사라진 상황이었죠. 거제 앞바다에 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시신도 발견하지 못한 상황이니 이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가 되어버려서 지금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10년을 알고 지냈고 동거와 별거를 반복했는데 마지막 1년 동거하고 나서 살해를 저질렀고, 그러고 나서 3년 후에 가족들이 찾았는데 그때 찾지 못했고 미제 사건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16년이 지난 지금 시점. 정말 긴 시간이거든요. 16년. 긴 시간 동안 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근데 완전 범죄일 것 같았던 이 범죄 행위가 어떻게 발각이 된 겁니까, 변호사님? 이 A씨 남성의 범행은 16년이 흐른 뒤에야 발견되었는데요. 네네. 바로 지난달이었습니다. 네. 이 지난달에 이 거제 옥탑방 이 건물 옥상에서 누수 공사를 하던 도중에 네. 작업자가 콘크리트 구조물을 파쇄를 했다고 하죠. 누수 공사를 하기 위해서. 네. 파쇄하다 보니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이 나오게 되었고 시신의 상태를 봤더니 백골 상태가 아니라 마치 미라처럼 실아파가 다 되어서 지문조차 남아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16년이 지났는데도. 시신이 발견되자 경찰은 즉시 전담 수사팀을 꾸렸고, 그리고 지문과 DNA 등을 통해서 이 시신이 바로 16년 전에 실종되었던 B 여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동거남 A씨가 용의자로 지목이 됐죠. 이 동거남은 지금은 거제에 살지 않고 경남 양산에서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경남 양산에서 거주지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남성이 모른다, 나는 무관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범행을 계속 부인을 했지만 경찰의 집요한 추궁 끝에 스스로 범행을 시인했다고 했는데요. A씨의 범행은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0cm 두께의 시멘트로 옷익을 했기 때문에 냄새도 나지 않았고요. 또한 집주인은 시신을 숨긴 베란다와 맞닿은 옥탑방을 옷방으로 쓰거나 아니면 가끔씩 손님이 왔을 때 내어주는 방 정도로 사용했다고 하고요. 이 범행 이후에도 이 남성이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8년을 계속 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주하다가 16년도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치소에 교도소에 복역을 하게 되었고, 네. 1년 정도의 복역 기간을 마친 이후에는 거제에 살지 않고 가족들이 살고 있는 경남 양산으로 가다 보니 범행 이후에 거의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이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되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옥탑방에는 남성 이후에는 아무런 세입자가 없었기 때문에 16년 동안 범행은 드러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이게 좀 대단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 대단하신 분인 것 같은데 또 마약 투약 혐의로 또 교도소를 다녀오셨어요. 근데 이게 본인의 집이 아닌데 상당히 우연치 않게 그 집을 떠나고 나서도 세입자가 들여지지 않은 집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견이 안 되다가 어쨌든 집주인이 누수 공사를 하던 와중에 발견이 됐는데, 야, 정말 그 여성분은 정말 억울함이 하늘을 찌를 것 같습니다만, 실종 신고가 있었으니 좀 수사가 진행이 됐을 것이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요. 가까운 사이였던 이 남성도 분명히 조사를 받았을 텐데 그 당시에 왜 발각이 되지 않았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범행이 발생한 시점은 2008년도였고 최초로 실종 신고가 접수된 때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났던 2011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드린 것처럼 CCTV는 보존 기간을 도과했고 다른 증거도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죠. 당사자인 가해자 범인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에도 범인이 하는 말이 3년 전에 우리는 이미 동거하다가 헤어졌고 헤어져서 집 나간 이후에는 나도 이 여성의 소식을 전혀 알 수 없다라고 하니 아무런 수사 단서가 없는 상태에서 수사를 더 이상 진전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문제였던 부분이고요. 아울러 MC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집 자체가 이 남성 말고는 살았던 사람이 없던 부분도 장기적으로 미제로 계속 둘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사건 발생이 2008년 그리고 16년이 지났습니다. 사체 은닉에 대해서는 아까 공소시효 관련된 부분 좀 얘기했는데 이 사건 살인죄 이런 부분에 공소시효 이런 것들
뭐 지난 건지 안 지난 건지 좀 알려주시고요.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님? 네. 원칙적으로는 살인 혐의뿐만이 아니라 사체은닉의 혐의도 입건이 돼야 되는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사체은닉의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에 이미 네. 범행 시점으로부터 7년이 도과해서 네. 수사를 할 수가 없죠. 수사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네. 되는 것이고 다만 처벌 수위에 관하여는 그 살해 이후에 굉장히 잔혹한 방법으로 시신을 은닉했던 손괴했던 부분은 분명히 참작이 될 것으로 보고 중형 선고는 충분히 예상된다고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너무나도 잔인하고 좀 잔혹한 사건인데요. 뭐 한 행위에 대해서 정당하게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생생 코멘트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마지막 생생 코멘트 살펴볼까요? 친오빠가 택배를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마약 밀반입에 적발된 여고생이요. 여고생이 6천만 원 상당의 마약을 우편으로 밀반입하다가 세관에 적발됐는데요. 근데 조사 과정에서 실제 범인이 친오빠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어떤 사건인가요? 예, 10대 여동생을 시켜서 해외에서 네. 6천만 원 상당의 엑스터시를 밀수입한 20대가 결국 세관에 의해서 적발됐습니다. 네. 시작은 25일 관세청 인천공항본부 세관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이 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지난 7월에 시가 6천만 원 상당의 엑스터시 20g이 밀수입이 됐습니다. 네. 근데 국제 우편물로 밀반입된 이 엑스터시에 우편물이 적힌 주소를 봤더니 이 경기 남양주 소재의 한 빌라였다라고 합니다. 이 빌라니까 바로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죠. 전입세대 열람 확인 등을 거쳐보니 다름 아닌 여고생 B양이었다고 하죠. 나이가 17살입니다. 굉장히 의아한 상황이죠. 일단은 이 여고생을 검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관은 마치 우체국 직원인 것처럼 가장해서 일명 통제배달 수사 방식을 써서 B양을 긴급 체포했는데요. 알고 봤더니 그 국제 우편물 속에 있던 마약은 B양의 것이 아니라 그의 친오빠의 것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여고생은 조사 과정에서 우리 친오빠가 택배를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했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실제로 확인했더니 우편물이 마약인 줄은 이 여고생은 전혀 몰랐던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 보면 20g 너무 가벼울 것 같아요. 20g이면 정말 양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친오빠가 여동생 명의로 밀반입을 시도했던 배경은 뭡니까? 이게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이게 미성년자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있겠죠. A씨에게 물었습니다. 친오빠에게 왜 여동생의 이름을 빌려서 배송을 시켰냐라고 했더니 자신이 설령 단속에 걸린다 하더라도 여동생이 나는 시킨 적이 없다라고 해서 잘못 배송됐다라고 진술하기 위해서 친동생인 여고생의 이름과 주소를 이용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친오빠는 이 많은 엑스터시를 본인 투약 목적으로 구매했다고 하는데 그건 뭐 조사를 더 해봐야겠죠. 상당한 양이기 때문에 스스로 다 했다간 죽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세관은 이 남성, 그러니까 친오빠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했는데 경기도 용인시 소재의 오피스텔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해당 거주지 내에는 이미 금고 및 옷장에서 환각버섯을 비롯해서 마약 관련 도구, 투약 도구들이 있죠. 그런 것도 추가로 발견되었다라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은 정말 사라지고 마약 오명국이 될 것 같은데 마약 범죄가 좀 기승을 부리면서 경찰의 단속과 수사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약 범죄가 여전히 좀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밀수, 밀반입, 특히 어린 친구들까지 지금 대단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는데 변호사님 얼마나 교묘해지고 있습니까?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요. 또 이 마약 범죄 척결을 위해서 고강도 단속도 벌이고 있지만 마약 밀수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전통적인 방식인 국제 우편과 화물을 이용해서 가지고 오는 수법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콘크리트 속에 숨기고는 선박 밑에 붙여오는 방법도 있다고 하죠.
또한 몸에 마약을 숨겨서 들어오는 보디패커 방식도 점차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 마약 밀수 수법이 교묘해지다 보니 더 이상 이렇게 다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점점 더 수사기법이나 적발기법도 더 우수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뭐 엑스레이 판독 전문 요원 방식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도 굉장히 부러워하는 방식이죠. 또한 뭐 잘 아시다시피 현장을 누비는 마약 탐지견 굉장히 적발 건수를 많이 올리고 있고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우스갯소리로 일부 보디패커, 그러니까 몸에 마약을 붙여서 오는 밀수범들인 경우에는 이 마약 탐지견이 가까이 다가오기만 해도 스스로 자지러지듯이 놀라서 바로 적발이 되기도 한다는 뭐 이런 상황도 있다고 합니다. 마약 전문 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질 것으로 또 좀 보이는 그런 상황이긴 하네요. 마약 청정국이었던 대한민국 다시 지위를 좀 회복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복묘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주요 사건, 사고 이슈들을 짚어보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음주운전 추격, 유튜버 피하다가 운전자 사망입니다. 음주운전 사냥꾼이라는 유튜버의 추적을 받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유튜버의 사적 제재에 대한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사건 경위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한 사람을 추격하는 유튜버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사고가 난 건가요, 변호사님? 예, 지난 22일 광주광역시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는데요. 한 SUV가 갑자기 주차되어 있던 대형 화물차에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SUV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찌그러졌고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운전자이던 30대 남성은 바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이 숨진 운전자는 일명 음주운전 헌터라고 불리는 유튜버를 피해서 달아나는 도중이었다라고 합니다. 더 좀 더 봤더니 이 사망한 운전자는 인근 유흥가에서 그 음주운전 헌터라는 유튜버로부터 술을 마셨냐라는 질문을 받고 그 즉시 도망쳤다고 합니다. 다만 유튜버가 사고 직전까지 추격하는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유튜버의 추격을 피하다가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니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일명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유튜버가 경찰도 아닌데 왜 쫓아다니냐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 음주운전이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갑론을박이 팽팽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편 이 사건을 접수한 광주 광산경찰서는 실제로 사망한 운전자가 술을 마셨는지 음주운전을 했는지 여부도 조사를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또 위험한 게 시민들이 사실 이렇게 막 도망가다 보면은 엄청 막 빨리빨리 막 하다가 막 차선 넘어갈 수도 있고 저희 시청역에서 발생했었던 그 사고처럼 불필요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시민들 상당히 불안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우선은 여러 쟁점들이 좀 많아 보입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음주운전 헌터라는 유튜버가 생소하실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거든요. 정확히 어떤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버인가요? 예, 이 헌터라는 것이 사냥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음주운전 헌터라고 하면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한 이후에 이를 추격하는 과정을 계속 영상으로 촬영해서 즉시 송출하는 이러한 유튜버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유튜버는 상당히 좀 많은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문제된 좀 자극적이잖아요. 실시간으로 계속 막 이렇게 방송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해당 유튜버 한 문제된 유튜버는 이 광주권 유흥가에서 주로 잠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포착했다라고 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적발 과정을 중개하는데 이러한 활동으로 후원금이 상당히 들어온다고 하죠. 하루에 100만 원 단위의 수익을 올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한 구독자만
또 6만 7천 명에 이른다고 하니 상당히 많은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 하루에 100만 원이면은 한 달 내내 하면은 3천만 원이고 그냥 추격하면서 영상만 찍는 거잖아요. 자기가 뭐 그렇네요. 참. 음주운전 한 사람을 신고하고 추격하고 그걸 실시간 영상으로 중계를 해서 수익을 내고 이런 사건이 좀 아예 낯설지만은 않아요, 변호사님. 뭐 최근에도 우리 뭐 말씀 뭐 많이 드렸으면 찌양 사건 관련해 가지고 사적 제재, 카라큘라나 뭐 구제역, 사이버레카 다 대부분 이렇게 또 구속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유사한 사건들 몇 달 전에도 좀 접했던 것 같은데 어떤 사건들 좀 있었을까요? 예, 음주운전 의심 차량 운전자와 또 유튜버의 추종자 간의 폭행 사건도 벌어진 바가 그래요? 있었는데요. 광주 광산경찰서가 접수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그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적해 경찰에 신고하고 이 과정을 중계해야 해서 금전적 이득을 얻는 유튜버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착수하는 와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날 발생한 사건은 경위가 이렇다고 합니다. 유튜버의 신고로 그 경찰의 검문을 받고 있던 한 운전자는 경찰 적발 현장에서 유튜버가 아니라 유튜버의 추종자들이 하는 행동들이 자신의 신경을 거슬린다라는 이유로 그에게 생수를 뿌렸다라고 합니다. 이 경찰은 그 생수 뿌렸던 운전자는 폭행의 혐의로 입건을 하고 또한 해당 유튜버와 그 추종자들에 대해서는 뭐 일반 교통 방해나 모욕죄 등의 혐의를 분석을 했는데요. 무엇보다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은 이러한 과정이 형법상 피의 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는 않는가라는 의문인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은 공개된 영상과 현장 상황을 모두 검토해 봤을 때 피의사실 공표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영상 상황을 봤을 때는 생중계 시에 영상 편집을 활용했기 때문에 피의자 특정이 되지 않아서 피의사실 공표죄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이번 사건으로 좀 돌아와서요. 사망한 운전자의 유족 측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음주운전은 분명 잘못이지만 추격이 없었다면 사망사고까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변호사님,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떤 견해이신가요? 예, 사망한 남성의 유족 측은 말씀 주신 것처럼 사망한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분명히 큰 잘못은 맞다. 하지만 유튜버의 추격이 없었더라면 사망사고까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해서 분명히 추격했던 유튜버와 그 추종자들을 문제 삼고 있었는데요. 추격이 문제냐 아니면 추격 당할 만한 일을 한 것이 문제냐라는 부분인데 무엇보다도 이러한 과정에서 일반 교통 방해 혹은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될 수 있다면은 글쎄요, 이건 좀 굉장히 부적절한 부분이고 이분들은 스스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음주운전자를 색출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글쎄요,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란 걸 결코 우리는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이 유튜버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뭔가 사고 관련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얘기 들어보면은 이게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유튜버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게 될까요? 예, 경찰은 일단 도로의 폐쇄회로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이 추격했던 유튜버 등의 행위에 대해서 추격 과정에서 신호 위반이 없었는지 아주 기초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금지 조항과 또한 같은 도로교통법상 공동 위험 행위의 금지 조항이 저촉되는 부분은 없었는지도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확인을 했을 때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유튜버 등 이 추격 과정에서 상당한 법규 위반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일단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고 그래서 피의자 조사를 하고 사건을 정식으로 입건할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점이 확인된다면 결코 유튜버 등등도 처벌을 면치 못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궁금해지는 게 일반 시민이 음주운전이 좀 의심되는 사람을 신고를 하면서 뭐 좀 뒤쫓으면서요. 생중계를 하는 행위 자체는 법에 저촉되는 게 있나요?
지금으로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등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네. 글쎄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네. 주체를 까다롭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해당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네네. 다만 최근에 스토킹 범죄 처벌 법에서 네네네. 개인의 정보를 막 무단으로 송출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사실은 체증을 하기 위해서 증거 수집을 위해서 이렇게 촬영하는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생중계라는 라이브 방송이라는 게 문제이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법적으로 좀 처벌하기는 일반 분들이 하더라도 어렵긴 할 것 같다. 일부 보도를 보면은 사고 직전에 운전자하고 유튜버의 차량 간 거리가 꽤 멀었다고 합니다. 2km라는 좀 보도도 있었는데 차량 간 간격이 좀 중요한 요소가 될까요? 예, 이 유튜버와 추종자들에게 적용된 혐의 중에 하나가 공동위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도로교통법입니다. 좀 더 네. 조항을 구체적으로 보면 예.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앞뒤로 혹은 좌우로 줄을 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공동위험행위 금지 조항에 저촉될 여지가 상당히 높죠. 그런데 사실관계를 확인했더니 사망한 남성과 유튜버 등 일행의 그 간격을 보면 2km 정도 벌어졌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 조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줄을 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차량에 위해를 주거나 위험을 준 행위랑은 좀 거리가 멀어지는 부분이고 그 때문에 이 점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유튜버가 이번에는 좀 애꿎은 시민의 운전을 방해를 해서 검찰에 좀 넘겨졌다고요? 그럼 예. 이건 또 무슨 사건인가요? 이 유튜버가 항상 음주운전 환자만 색출한 것도 아니었고 그래요? 무고한 시민을 지목한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12월 말이었습니다. 네. 광주 북구의 우남고 일대에서 우남고가 일대에서 구독자들과 다수의 차량을 동원해서는 한 남성의 차량을 멈춰 세워버렸습니다. 네네. 세운 이후에 그 남성에게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라고 의심해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근데 실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확인을 했더니 세워졌던 이 남성은 전혀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애꿎은 사람을 자동차를 세웠다라는 것인데요. 피해를 입은 이 남성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렇죠. 이 유튜버와 구독자들, 추종했던 구독자들을 바로 고소를 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고소 사실에 대해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무고한 사람들을 세우는 부분이 과연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건지 사적 이익 추구가 지나치게 나아간 것은 아닌지에 대한 바로 의심되는 사례라고 봐야 됩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사건들이 전부 다 전남 광주네요. 이게 광주 경찰들이 열심히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사건이 광주 쪽에 많은 건지에 대해서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이 음주운전자를 좀 전문적으로 쫓아다니는 유튜버가 공익신고자인지 아니면 사적 제재를 하는 것인지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지금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정의를 구현하는 공익신고자일까요? 아니면 개인 이득을 위한 사적 제재자일까요? 이게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될까요? 예, 판례가 언급하는 내용 중 이런 이야기가 있죠. 주요한 동기가 무엇이냐를 봐야 되는데 이 많은 분들이 같이 때를 지어서 다닌다. 사람이 움직이는데 돈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고 즉 자신의 비용과 시간을 써가면서 음주운전자를 색출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유튜브 채널의 흥행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뭐 부인할 수가 없다고 보이고요. 그러한 과정은 뭐 좋겠습니다만은 뭐 일응타당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과정에서 도로의 무법자처럼 행동한다거나 다른 시민의 위험을 일으키는 건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좀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뭐 사망 사건이 많이 발생을 한다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양산된다거나 한다면 법적으로 사적 제재에 관련된 부분, 지금 이번에 있었던 뭐 찌양 사건처럼 뭔가 법적으로 개입을 할 여지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저희는 첫 번째 뉴스픽스 주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뉴스픽스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는
의사 블랙리스트 전공의 구속 파장입니다. 의료 대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의료 현장에 남아있는 의사 등에 대한 신상 정보가 담긴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하고 유포를 했던 전공의가 사상 초유의 사태죠. 구속됐습니다. 사실 구속 여부는 좀 물음표였는데 결국 구속이 됐어요.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의료계 집단 행동 상황이 너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네. 이런 와중에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작성하고 또 게재한 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되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대치 상황이 지금 반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예. 이러한 갈등 속에서 바로 이 사직 전공의, 명단을 유포했던 이 사직 전공의가 과연 구속될 것인가가 문제였는데 첫 번째 의사 구속 사례였던 것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전담 판사는 의료계 집단 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또 게시한 혐의에 대해서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상급 사직 전공의를 결국 구속영장 발부하였습니다. 발부가 될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문을 가지는 의견도 많았고 혹은 발부될 것이다라는 예측도 많았지만 형사소송법이 이야기하는 구속의 사유 중 바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이 영장 발부의 사유였습니다. 우리 그때 사실 과거에는 뭐 문체부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이해가 됐는데 이거는 사실 뭐 사적 단체의 블랙리스트란 말입니다. 요 부분이 사실 그래서 구속이 될 것이냐가 상당히 좀 논쟁이었는데 적용된 혐의가 상당히 또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요. 스토킹 처벌법 위반입니다. 스토킹 처벌법 왜 적용되냐?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스토킹 처벌법에 처음 만들었을 때 또 본질과 이게 조금 의아해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것 같거든요. 국민들 중에서.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 왜 적용됐습니까? 예, 먼저 피의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네.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이 사직 전공의 정 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다 파악했습니다. 네. 그러한 신상 정보를 담은 의사 블랙리스트, 일명 의사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에 네. 텔레그램에 올렸고요. 또 네. 의사와 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라는 곳에 게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 내용을 보면 의료 현장을 지켜주는 그 의사들을 두고 일명 감사한 의사다라고 해서 비꼬는 거죠. 네. 그러면서 해당 의사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출신 학교와 소속 병원과 학과 등을 다 공개해버렸습니다. 게재를 해버렸는데요. 이 외에도 이 사직 전공의 정 씨는 이미 2020년, 2020년 의료 파업 당시에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사들 명단을 작성해서 이미 공유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사건을 확인한 경찰은 당초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올렸습니다. 이름 생각했을 때 개인의 이름과 출신 학교 등등을 공개를 해버리는 것은 네. 개인정보에 함부로 유출한 것이 아니냐, 누설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적용하기가 십상인데 그런데 이 건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었지만 경찰이 영장 신청할 때에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즉 당사자 의사에 반해서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MC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어떻게 스토킹이냐라고 의아할 수 있겠지만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됐습니다. 네. 최근에 개정됐는데요. 네네. 이 바항을 좀 보셔야겠습니다. 네네. 이 바항에 보면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개인정보나 개인 위치 정보 또 이 둘을 편집 합성해 가공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에 추가하는 것으로 바로 올해 1월 12일부터 네. 시행된 조항이었습니다. 바로 이 조항 때문에 이 사직 전공의가 구속된 상황인데요.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전부 다 들어가는군요. 이러한 행위를 법으로 규정해 두었던 것은 바로 사실은 이런 부분 때문인 거죠. 개인의 뭐 카카오톡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계속적으로 댓글로 올려서 그 정보가 공개된 사람이 고통받는 걸 좀 막아보자라는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이 사직 전공의 사건까지 옮겨오게 되었는데요. 이런 점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네, 아까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작성하면서 그 게시판에다 올린 글을 보니까 자식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라라면서 상당히 좀 비난 섞인 어떤 글을 썼었던 내용이 좀 보였는데요. 이 리스트를 보면은 피해자들 이름이나 근무하는 병원, 출신 학교 등 정보가 좀 담겨 있습니다. 이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지는 없습니까? 예, 개인정보보호법 2조 1호에서 개인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는데 말씀 주신 이름, 병원, 출신 학교 등은 당연히 개인에 대한 특정 요소가 되죠.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조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편하게 이야기를 하지만요. 대부분의 사건들에서 여차하면 무죄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정보 처리 권한자라는 주체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찍어서 찍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고소를 했다가는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주체가 아니다라고 해서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기 쉬운데요. 굉장히 조항이 좀 어렵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렇게 불법적으로 그럼 수집하는 거는 조금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이 사직 전공이라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뭐 CCTV를 설치해서 수시로 정보를 체득하고 있는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처벌이 되지요. 그런데 이 사람을 봤을 때는 의사들의 명단을 뭐 취합해서 하다못해 한때 코로나19 유행할 당시에 막 명단 만들고 하지 않았습니까? 즉 자신의 업무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연한 기회에 취합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야기하는 개인정보 처리 권한자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한 행동은 굉장히 괘씸합니다마는 그러한 욱하는 심정에 기소했다가는 무죄 나오기 십상이다 보니 확인했더니 마침 올해 1월 달에 개정되었던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있었던 부분이죠.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걸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 전공의에 대한 후원금 횡렬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임현택 의협회장은 이 전공의는 정부가 만든 피해자다 이렇게 두둔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말씀드렸던 메디스태프 커뮤니티에서 막 이런 글이 올라고 한답니다. 이 구속된 사직 전공의에 대해서 돈벼락이라도 맞게 하자. 그래서 송금을 막 보내고 500만 원 보내고 내가 이거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 눈물이 난다라면서 송금 인증글을 마구 올리고 있다고 하고요. 또 우리 용사 전공의라고 지칭해서 마치 의사를 굉장히 용사로 지칭하는 격상시키는 글도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우리 국민들의 불안한 심정을 봤을 때는 과연 이렇게 하셔도 되는지 의사분들에게도 최소한의 의료적인 도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러한 와중에 대한의사협회의 의협회장은 굉장히 두둔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지금처럼 사직전공의가 구속된 것은 정부의 위법한 수사와 위법한 정책에 의한 피해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협회 자체가 블랙리스트 수사와 구속 과정에 명백한 위법이 있으므로 회원 보호 차원에서 경제적이고 법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표방을 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피해본 사람도 협회원이지만 구속된 사람도 협회원이라는 점 분명히 했고요. 이 점에 대해서 서울시 의사회도 이에 동참해서 앞에서는 대화를 청하고 뒤로는 검경을 통해서 겁박하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의사들 개인적인 성금 모금 활동에 대해서는 협회가 이러한 입장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 의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환자를 좀 조롱하는 글이 올라와서 논란이 됐는데요. 복지부가 수사를 의뢰했는데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고요? 이러한 와중에 의사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환자를 조롱하는 글까지 올렸다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의사의 의료 중단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환자 조롱까지는 너무 나갔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내사 착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요즘은 뭔가 품격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는 그런 계절인지 정치 상황인지
품격이란 단어를 계속 생각하게 되는 전문직의 품격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들이 좀 많습니다.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황미옥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되니까요. 변호사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2-557-8295번으로 상담 문의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